40년간 책을 읽고 정리했던 제가 단 3일 만에 5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도서관 사서였던 저는 수없이 많은 사기 예방 책을 읽었습니다. 노후 자산 지키기, 스마트폰 사기주의보, 심지어 텔레그램 투자 사기 실태까지요. 그런 책들을 시민들에게 추천하던 제가 정작 제 돈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석 달 저는 책 속 피해자가 아니라 실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이건 사기야. 책에서 본 그대로잖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통장엔 진짜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책에도 없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 이름은 서연숙. 올해 나이 63입니다. 평생을 책 냄새 가득한 도서관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전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던 날 관장님이 수고했다며 손에 쥐어준 감사패가 아직도 거실 장식장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준비해준 꽃다발의 향기도, 후배들이 아쉽다며 꼭 안아주던 따뜻함도 아직 생생합니다. 그때는 정말 시원섭섭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는 안도감이 컸지요.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평생을 벗어나고 싶었던 그 조용한 도서관이 이제는 그립습니다. 매일 아침 정리하던 책들도, 시민들에게 책을 추천해주던 그 시간들도 모두 그립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새벽 공기처럼 차갑게 가슴을 파고듭니다. 남편은 여전히 출근합니다. 아직 정년이 남았거든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니 낮 시간은 온전히 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드라마도 보고 친구들과 점심 약속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그 모든 것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다 껐다. 의미 없이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파트 단지를 몇 바퀴 돌아보지만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엄마들의 활기찬 모습에 괜히 위축되어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저에게는 번듯한 아들 내외가 있습니다. 주말마다 잊지 않고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안부를 묻는 착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 녀석이 얼마 전에 그러더군요.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전세금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요. 애써 웃으며 천천히 알아봐라. 살다 보면 다 방법이 생긴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타들어갔습니다. 평생 자식 의식주 걱정 없이 키워낸 걸 자랑으로 여겼는데 정작 가장 필요할 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엄마가 된 것 같아 낯이 뜨거웠습니다. 퇴직연금이 나오니 당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들 내외 전세금에 몇 천만 원이라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아직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전히 이 집안의 기둥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여느 때처럼 의미 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또 올랐다는 뉴스가 나오더군요. 서울 근교 전세금이 3억을 넘어섰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담배라도 한 대 피울까 싶었지만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 그저 한숨만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발신번호도 없는 이상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루 20만 원. 수익 보장, 연령 무관,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능한 재택 부업. 처음에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가 어디 있나 싶었지요. 40년간 도서관에서 일하며 수없이 많은 사기 예방 책들을 읽었던 제 눈에도 너무나 뻔해 보였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20만 원. 만약 정말이라면 한 달이면 600만 원입니다. 몇 달만 고생하면 아들 전세금에 큰 힘을 보태줄 수 있겠다는 계산이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흔든 것은 연령 무관이라는 네 글자였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저를 써줄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니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다시 뜨거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퇴직 후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문자는 제게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거실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고 제 심장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들의 한숨 섞인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엄마,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그 말을 할 때 아들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딱 한 번만. 혹시 모르지 않나? 그냥 어떤 건지 알아만 보는 거야.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파란색 링크 주소를 꾹 눌렀습니다. 그러자 화면이 잠시 깜빡이더니 텔레그램이라는 처음 보는 메신저 앱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톡 정도만 사용했던 저에게 텔레그램은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치하라는 안내가 나와서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고지어 박진우 팀장이라는 사람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단정하게 양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더군요. 서연숙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온라인 마케팅 부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보내는 메시지일 거라 생각했는데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시작하는 문장에 조금 놀랐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쇼핑몰의 판매 수치를 돕는 정식 등록업체입니다. 회원님께서는 간단한 상품 구매와 리뷰 작성을 통해 저희의 업무를 돕고 수수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의 설명은 매우 정중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 어떤 회사의 재택 근무사원으로 채용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었지요. 의심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의 안내를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40년간 일하며 쌓은 꼼꼼함이 저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미션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2만 원짜리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시고 구매 완료 화면을 제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건 값을 제가 먼저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돈을 먼저 입금하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잠시 망설이며 답장을 하지 않자 박 팀장이라는 사람이 다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회원님의 자금으로 구매가 이루어져야만 실제 판매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미션 완료 즉시 원금 2만 원에 수수료 5만 원을 더해 총 7만 원을 바로 입금해 드립니다. 저희 시스템상 30분 이내로 처리가 완료되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확실히 내 돈으로 사야 진짜 판매 기록이 남는 것이겠지요. 2만 원,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이 돈을 날린다 해도 생활에 큰 타격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좋습니다.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해보는 겁니다.
저는 안내받은 계좌로 2만 원을 송금하고 구매 완료 화면을 캡처해서 그에게 보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정산팀에서 확인 후 입금해 드릴 겁니다. 그 잠시가 제게는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났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커피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10분이 넘어가자 역시나 사기였구나 하는 생각에 실망감과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고작 2만 원에 이렇게 가슴을 졸이다니.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지. 도서관에서 읽었던 사기 예방 책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들에 나왔던 피해자들처럼 저도 당한 걸까요? 그렇게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며 15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위에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한 줄의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오은행 서현숙님 계좌에 7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7만 원, 정확히 7만 원이었습니다. 제 돈 2만 원에 수수료 5만 원이 더해진 금액이었습니다. 돈을 보낸 지 2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니, 미소라기보다는 안도의 한숨에 가까웠을 겁니다. 사기가 아니었다. 정말이었다. 그 순간 단순히 7만 원을 벌었다는 기쁨보다 더 큰 무언가가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은퇴 후 저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는 너무 늙었고 돈을 벌기에는 너무 뒤처진 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스마트폰 하나로 제 손으로 직접 돈을 번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쉽고 빠르게 말입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처음으로 제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불안이나 걱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희망, 가족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설렘이었습니다. 5만 원이라는 돈은 제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게 해준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그때 박 팀장에게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첫 미션 완료를 축하드립니다. 잠시 후 더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팀 미션 안내를 도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그럼요.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메시지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박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새로운 안내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게 VIP 팀 미션이라는 것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혼자서 하던 것과는 달리 여러 사람이 한 팀이 되어 큰 금액의 미션을 수행하고 훨씬 높은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팀이라는 말에 왠지 모를 부담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라도 챈 듯 박 팀장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선생님,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높습니다. 이미 많은 회원님들이 팀 미션을 통해 꾸준히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제가 VIP 전용 채팅방으로 초대해 드릴 테니 먼저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그의 제안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구경만 해보는 것이니 손해볼 것은 없었지요. 제가 수락하자 그는 곧바로 저를 수십 명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채팅방에 들어가자마자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 소리에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팀장님, 오늘 미션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손주 유치원비 벌었습니다. 500만 원 입금 확인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네요. 이번 달 병원비 걱정 없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메시지와 함께 올라오는 것은 실제 입금 내역을 캡처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박 팀장에게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마치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들의 대화를 읽어내려가기만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저처럼 나이가 지긋한 사람도 있었고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도 있었으며 본업이 있는 직장인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은퇴 후 저는 사회로부터 고립되었다는 외로움을 자주 느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도서관 동료들은 이제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빴고 아들 내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엔 괜한 걱정을 끼치는 것 같아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채팅방은 달랐습니다.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동질감과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다시 어떤 조직에 속한 것 같은 든든한 소속감이 들었습니다. 도서관을 떠난 후 잃어버렸던 그 소속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채팅방의 분위기를 살피던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첫 팀 미션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0만 원을 투자해서 명품 시계의 판매를 올리는 미션이었습니다. 200만 원, 제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채팅방 안의 사람들은 이 정도는 소소한 시작이라며 저를 격려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르신,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회원님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저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매달 꾸준히 수익 내고 있어요. 그들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남편 몰래 비상금 통장에 넣어두었던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원래 그 돈은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돈이었습니다. 돈을 보내고 나니 다시 가슴이 졸아왔지만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 팀이 함께한다는 생각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든든했습니다. 채팅방에서는 실시간으로 다른 팀원들도 입금 완료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저도 200 입금 완료했습니다.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다 같이 성공해요. 그 메시지들을 보며 저는 정말로 제가 어떤 팀의 일원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약속된 시간이 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통장에 찍힌 숫자는 500만 원, 원금 200만 원을 제외하고도 하룻밤 사이에 3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온 것입니다. 제 평생 땀 흘리지 않고 이렇게 큰 돈을 벌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40년을 일하며 받았던 월급은 3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만에 그에 맞먹는 돈을 번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조각마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이것은 사기가 아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기회다. 나는 이 기회를 잡은 것이다. 저는 채팅방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처럼 입금 확인 사진을 올리고 떨리는 손으로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회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가 쏟아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서연숙님 저희 팀의 자랑입니다. 다음 미션도 함께해요. 화면을 가득 채운 축하 메시지들을 보며 저는 며칠 동안 꿈을 꾸는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도서관 동료들과 개모임을 했더니 목돈이 생겼다고 둘러댔습니다. 남편은 의심 없이 좋아하며 잘했다고 칭찬까지 해주었습니다. 그 거짓말에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곧 더 큰 돈을 벌어 남편을 기쁘게 해주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아들을 불러내어 근사한 한우집에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식사 후에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큰 돈을? 아들은 당황하며 사양했지만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전세금 보태는데 쓰렴 한참 모자라겠지만 엄마가 조금씩 더 도와줄게.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지난 석 달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제가 다시 이 집안의 든든한 기둥으로 바로 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박 팀장에게서 드디어 기다리던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그동안의 성실함을 인정받아 마지막 프리미엄 미션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번 한 번만 성공하시면 총 3천만 원의 수익금을 정산받으시게 됩니다. 3천만 원. 아들의 전세 자금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마구 뛰는 것을 느끼며 메시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이번 미션은 고급 수입차의 판매를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은 자그마치 5천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제가 가진 비상금과 그동안 벌었던 돈을 모두 합쳐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제가 망설이자 박 팀장은 마치 제 마음을 읽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미션만 성공하면 더 이상 투자하실 필요 없이 수익금만으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이미 모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채팅방은 이미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미션이군요. 이날만 기다렸습니다. 이번에 성공하면 집 한 채 문제 없겠어요. 저도 5천 입금 완료했습니다. 다 같이 성공해요.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이 참여를 외치는 분위기 속에서 저만 여기서 빠진다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그동안 벌었던 돈은 물론 앞으로 벌게 될 3천만 원까지 모두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제 머릿속은 3천만 원으로 아들 집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넓은 집으로 이사가서 행복해하는 모습, 손주가 태어나서 웃는 모습, 그 모든 장면들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결국 저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전세 자금으로 쓰기 위해 남편과 제가 평생을 모아 따로 떼어 놓았던 통장에 손을 대기로 한 것입니다. 그 통장에는 5천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남편 몰래 조금씩 모은 돈도 있었고 제 퇴직금 일부도 들어 있었습니다. 원래 그 돈은 아들이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에 보태주려고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그래, 며칠만 쓰는 거다. 수익금이 들어오면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고스란히 다시 채워 넣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어제 아빠랑 통화했는데 엄마가 계속 휴대폰만 보고 계신다고 걱정하시던데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요즘 친구들이랑 단체 채팅방에서 이야기하느라 그런 거야.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 맞아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아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순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아들에게 실망만 안겨줄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괜찮다니까. 그러네. 이 엄마가 애도 아니고 엄마만 믿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곧 좋은 소식 있을 테니 기다리기나 해. 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끊어진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속였다는 죄책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저는 은행으로 가서 통장에 있던 5천만 원을 박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금액이 큰데 무슨 용도신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들 전세금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곧 받을 수익금으로 정말로 아들 전세금을 도와줄 생각이었으니까요. 송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이 빠져나간 통장에는 고작 몇십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내일이면 8천만 원이 들어온다. 원금 5천만 원과 수익 3천만 원.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불안과 죄책감을 씻어낼 거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채팅방에도 입금 완료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서연숙 5천만 원. 입금 완료했습니다. 곧바로 축하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축하합니다. 내일이면 큰 부자시네요. 함께 성공해요. 팀장님, 정산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날 밤 설렘 반 불안 반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진다. 그런 생각으로 긴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남편 몰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오전 10시가 약속된 입금 시간이었습니다. 9시부터 저는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시가 되자 박 팀장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거래량이 폭주해서 저희 쪽 서버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자금이 시스템에 묶여버렸습니다.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걱정 마십시오. 돈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묶인 자금을 풀려면 해당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예치해서 시스템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보증금 2,500만 원을 더 보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단돈 1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저는 이제 돈이 없습니다.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묶인 돈부터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돈만 들어오면 제가 얼마든지 제 애원은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그의 대답은 기계처럼 차가웠습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 시스템 규칙상 예외는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한 분 때문에 다른 팀원들까지 피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오늘 자정까지는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의 계정은 물론 팀 전체의 자금이 동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니. 채팅방에서는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서연숙님, 무슨 문제 있으신가요? 저희 돈까지 다 묶이게 생겼어요. 어르신 제발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저 이 돈 날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당장 해결 안 하시면 고소하겠습니다. 수십 개의 원망 섞인 메시지가 제게로 쏟아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응원해 주던 따뜻한 동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던 제가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갑자기 미안한데 1,0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 급하게 써야 할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하지만 갑자기 큰 돈을 빌려달라는 제게 다들 당황하며 난색을 표할 뿐이었습니다. 연수가 무슨 일이야? 혹시 사기당한 거 아니야?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텔레그램 사기 많다던데. 친구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돈만 구하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 오자 박 팀장의 메시지는 협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연숙 씨, 이대로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 회원들도 선생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제 휴대폰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박 팀장에게 아무리 메시지를 보내도 그는 더 이상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보려 했습니다. 화면에는 차가운 안내 문구만 떠 있었습니다. 삭제된 방입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뭔가 잘못된 걸 거야. 저는 미친 사람처럼 텔레그램을 껐다 켜기를 반복했습니다. 친절했던 박 팀장의 프로필을 눌러보았습니다. 사용자를 찾을 수 없음.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친절했던 상담원도, 저를 응원해주던 팀원들도, 하룻밤 사이에 기적 같던 수익금도 모두가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정교하게 짜인 하나의 거대한 연극이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아무런 표정 없이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40년의 세월이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만 믿어라 호언장담하던 제 모습이 떠올라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어느새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정막을 깨고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아들이라는 세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는 끊어질 듯 이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차마 전원을 끄지도 못하고 그저 소리 없는 비명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끊기고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부동산에서 전화 왔는데 계약금 오늘까지 넣어야 한대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그 평범한 아들의 안부 문자가 제게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아들의 문자에 남편의 걱정스러운 얼굴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장난 기계처럼 소파에 앉아 동이 트는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시민들을 도우며 월급을 받아 가족을 돌보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쌓아 올린 제 인생이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밤새 거기 앉아 있었어? 무슨 일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말 좀 해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돈 없어졌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돈이? 비상금 통장 5천만 원 다 없어졌어요. 남편은 제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텔레그램 화면을 보던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신 설마. 이거 사기야, 사기. 어떻게 이런 뻔한 수법에.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몰랐어요. 처음엔 정말 돈이 들어왔어요. 2번, 3번 다 들어왔다고요. 제 울음소리에 놀란 남편이 한숨을 쉬며 저를 일으켰습니다.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 그날 우리 부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텔레그램 투자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범인들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전화로 사실을 알려준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전세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조금 좁은 집으로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들의 그 말에 저는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대할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아들의 이사 계획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돈을 보내라고 독촉하던 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엄마만 믿어라던 제 목소리가 저를 비웃었습니다. 도서관에 있던 그 많은 사기 예방 책들이 떠올랐습니다. 시민들에게 그 책들을 추천하며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던 제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웠습니다. 책으로만 알았던 사기가 제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는 책에서 본 그대로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신뢰를 쌓고 점점 큰 금액을 요구하는 수법, 단체 채팅방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한다는 착각을 주는 방법, 마지막에 시스템 오류라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패턴, 모든 것이 책에 나와 있던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제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한심하고 어리석어 보이지?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그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던 거잖아요. 저희에게 짐이 되기 싫었던 거잖아요. 저희가 조금만 더 일찍 엄마 마음을 헤아려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들의 그 말에 저는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돈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퇴직 후의 허무함과 외로움 속에서 저는 그저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아직 가족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든든한 엄마로 남고 싶었습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그 약하고 절박한 마음을 파고든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진우 팀장도 채팅방의 수십 명 회원들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저를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허상들이었습니다. 정교한 연극에 저는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의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성실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 변했고 제가 알지 못하는 위험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쉽고 빠른 돈, 누구나 할 수 있는 고수익, 세상에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달콤한 말 뒤에는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덫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유혹에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제발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아들에게, 딸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에게 이런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 한마디만 나눌 용기가 있었더라면 저는 모든 것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상의하는 것, 그것만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남은 인생을 걸고 제 가족에게 진 빚을 갚으며 살아갈 겁니다. 저는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년퇴직을 했지만 시간제 사서로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후배들 사이에서 책을 정리하는 일이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제게는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사기 예방 관련 책들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시민들에게 추천하기 위해 읽었다면 이제는 제 경험을 더해 다른 분들께 진심으로 경고하기 위해 읽습니다. 도서관에 오시는 어르신들께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누기도 합니다.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라고 말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처음에 작은 금액으로 실제로 돈을 입금해 주는 것은 신뢰를 쌓기 위한 미끼입니다. 사기꾼들은 몇만 원, 몇십만 원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낚아갑니다. 둘째로 단체 채팅방의 다른 회원들은 모두 사기꾼의 동료이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피해자는 당신 혼자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시스템 오류나 보증금 같은 핑계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순간 그것은 100% 사기입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절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넷째로 텔레그램이나 생소한 메신저를 통한 투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정식 금융회사는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합니다. 다섯째로 연령 무관, 학력 무관, 경험 무관이라는 말은 누구나 속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쉬운 돈은 없습니다. 여섯째로 가족 몰래 큰 돈을 움직이려는 순간 그것은 이미 잘못된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먼저 상의하십시오. 부디 저의 실패가 여러분에게는 값싼 교훈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5천만 원을 잃고 배운 것들을 여러분은 이 영상 하나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의 허무함,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은 마음,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은 욕구,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바로 이 정상적인 감정을 악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외로움, 불안, 가족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을 이용해 당신을 속입니다. 그러니 이런 감정이 들 때일수록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십시오. 저는 40년간 도서관에서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정작 제 인생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으려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금 1g에 42,000원, 2025년 금 1g에 7만원, 13년 만에 가격이 2배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산 금을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3억 5천이 7억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 6개월 만에 2억 원을 잃고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계산해보니 제가 놓친 수익이 5억 원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 팔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죠? 왜 5억을 날려놓고 후회가 없을까요? 왜 안전자산이라던 금이 6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을까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아내의 치료비 때문에 투자한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30년을 회사 총무부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고졸이라는 이유로 승진해서 밀렸던 제가 1년 먼저 퇴직한 선배의 자랑을 듣고 나도 한번 해보자는 열등감에 뛰어든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2억 원을 날렸는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저 자신을 속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짜 행복을 찾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2012년 2월 저는 대기업 계열사 총무부에서 30년을 근무한 끝에 정년퇴직을 맞이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수입니다. 그해 저는 61였고 아내는 59이었습니다. 고졸 학력으로 운 좋게 입사했지만 승진은 언제나 대졸 후배들에게 돌아갔고 저는 30년 내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에 평생 모은 적금 7천만 원을 합치니 딱 3억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통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30년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 손에 쥔 게 고작 3억이라니 뭔가 아쉬웠습니다. 퇴직 이틀 뒤 회사 동기들과 종로구 한정식집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1년 먼저 퇴직한 박태준 형님이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 요즘 금값 봤어? 나는 작년에 금 투자 시작했는데 벌써 3천만 원 벌었다고. 6개월 만에 말이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형님은 원래 퇴직금이 3억 5천 정도였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3천을 더 벌었다면 지금 5억이 넘는다는 얘기였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금이야, 금. 요즘 세계 경제가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인 금으로 다들 몰리잖아. 나는 작년 여름에 그램당 3만 5천 원대 샀는데 지금 4만 5천 원이야. 거의 30% 올랐어. 너도 해봐, 정수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질투가 끌어올랐습니다. 30년을 성실하게 일했는데 3억, 그런데 형님은 6개월 만에 5억. 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금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뉴스마다 금값 상승 소식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금값 사상 최고가 경신, 안전자산 금 수요 폭증, 달러 약세로 금값 급등 같은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금은 화폐가 사라져도 가치가 남는 안전자산입니다. 특히 노후 자금으로는 더없이 좋은 선택입니다. 저는 그 말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안전자산, 노후 자금, 바로 제가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아내는 얼굴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검진 리절트 나왔는데 같이 와달래요. 아내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북구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검사 결과 희귀 자가면역 질환으로 보입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꾸준히 치료하면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치료가 많아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월 200만 원. 1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은행이자 연 3%면 한 달에 75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걸로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을 때 아내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보? 퇴직금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아내 눈에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나는 박태준 형님의 자랑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내 눈의 치료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묘하게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금 투자를 하자. 안전하게 돈을 불려서 치료비를 마련하자. 그러면 형님도 따라잡을 수 있고 아내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저는 두 가지 동기를 하나로 섞어버렸습니다. 아내는의 치료비라는 선한 명분 뒤에 박태준 형님을 따라잡고 싶다는 열등감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금 투자 어때요? 요즘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던데 안전하게 돈 좀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금이요?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럼요. 금은 영원히 가치가 있잖아요. 게다가 요즘 세계 경제가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으로 금을 찾는 사람들이 많대요. 아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단 조금만 해봐요. 전부 넣지 말고요. 물론이죠. 천천히 시작할게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일단 1억 원을 넣고 수익이 나면 나머지도 넣자. 박태준 형님처럼 6개월에 3천만 원을 벌 수 있다면 치료비 걱정은 없을 거야. 며칠 동안 인터넷으로 금 투자를 조사하면서 저는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모든 자료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은 안전하다. 금은 오른다. 금은 노후 대비 최고의 자산이다. 단 한 군데도 위험하다는 경고는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종로 귀금속 상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 들어선 그곳은 황금빛 세계였습니다. 유리 진열장마다 반짝이는 금반지, 금목걸이, 골드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간판을 단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장이 반갑게 맞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투자용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걸 사야 할지 모르겠네요. 요즘은 골드바가 인기입니다. 100g 단위가 가장 선호도가 높고요. 사장은 손바닥만 한 크기의 100g짜리 골드바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지만 묵직했습니다. 가격은 얼마나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시세가 그램당 42,000원이니까 100g이면 420만 원입니다. 부가세까지 하면 462만 원 정도 되겠네요. 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작은 게 이렇게 비싸다니 놀라웠지만 동시에 묘한 신뢰감이 들었습니다. 1억으로는 몇 개쯤 살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사장의 눈빛이 반짝이었습니다. 100g짜리로 21개, 그리고 나머지 금액으로 작은 것 하나 정도 더 가능하겠네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할수록 금은 더 오릅니다. 달러도 약세고 중국과 인도도 금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사장의 말은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기사들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산이 끝나자 사장은 주의사항을 덧붙였습니다. 보관할 땐 습기를 피하셔야 하고 가능하다면 은행 대여 금고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대팔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22개의 골드바를 아내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총 2.2kg이 넘는 무게에 시가 1억 원어치였습니다.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1억이에요? 이렇게 작다고요? 도둑이라도 들면 어쩌려고요? 걱정 마요. 은행 대여 금고에 넣을 겁니다. 게다가 앞으로 금값은 더 오를 거예요. 몇 년 뒤면 이게 2억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은행 대여 금고를 빌렸습니다. 연간 15만 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제게는 든든한 보험 같았습니다. 금고 안에 골드바를 넣고 문을 닫을 때 묘한 성취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금값은 반드시 오른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결정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시작점이 될 줄은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금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포털 사이트에 금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42,000원에서 43,000원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러다 2주가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3,500원, 44,000원, 44,800원. 매일 조금씩 숫자가 커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금값은 그램당 45,300원이었습니다. 제 1억 원은 이미 1억 7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700만 원 수익이었습니다. 은행 이자와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아내에게 보여주자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오르네요. 당신 좀 하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빨리 오르는 것 같아요. 언젠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금은 달라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안전자산이라니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머지 2억도 넣으면 어떨까? 지금처럼 오르면 한 달에 1,400만 원씩 벌 수 있잖아. 6개월이면 8,400만 원이야. 그럼 아내 치료비 5년치는 문제 없어. 그리고 또 다른 생각도 스쳤습니다. 박태준 형님도 따라잡을 수 있어. 아니, 어쩌면 앞지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생각은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제 예상은 적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금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2012년 4월 중순 그램당 47,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제 1억 원은 어느새 1억 1,2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달 만에 1,200만 원 수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태준 형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도 요즘 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벌써 수익이 꽤 났어요. 제 목소리에는 자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 그래? 정수, 너도 드디어 눈 떴구나. 나도 계속 오르고 있어. 이거 정말 대박이야. 형님의 목소리도 들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제가 드디어 형님과 같은 위치에 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머지 2억도 금에 넣으면 어떨까요? 지금 추세라면 당신 치료비 걱정은 완전히 없어질 것 같아요. 아내는 망설였습니다. 여보,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떨어지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금은 계속 오를 거예요.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당신 치료비도 걱정이고 우리 노후도 생각해야죠. 저는 설득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다른 욕심이 더 컸습니다. 박태준 형님의 5억을 따라잡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앞지르고 싶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단 1억만 더 넣어봐요. 나머지 1억은 남겨두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종로로 다시 향했습니다. 2억 원을 모두 금으로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총 47개의 골드바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랐습니다. 매일 시세를 보면서 더 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조금만 더 넣으면 박태준 형님을 완전히 따라잡을 수 있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위험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대출이었습니다. 집값이 꽤 올라 있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5천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아내 몰래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용도를 물었고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 치료비 때문에 필요합니다. 사실 치료비로도 일부 필요했지만 대부분은 금을 더 사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5천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자는 연 5.5%였습니다. 한 달에 약 23만 원 정도였습니다. 금값이 오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대출금 중 2천만 원은 아내 치료비 통장에 넣었습니다. 나머지 3천만 원은 다시 종로로 가져갔습니다. 이제 제 금 보유량은 총 70개가 넘었습니다. 무게로는 7kg, 시가로는 3억 3천만 원어치였습니다. 금고에 골드바들을 넣으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곧 5억이 될 거야. 박태준 형님도 따라잡고 아내 치료비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그때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안이 아니라 흥분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는 대출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가 추가로 조금 더 투자했어요. 걱정 마요. 다 계획이 있으니까. 아내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넣었어요? 많지 않아요. 조금만 더 오르면 우리 완전히 안정될 거예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금값 생각뿐이었습니다. 내일은 얼마나 오를까? 다음 주에는 5만 원을 넘을까?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2년 5월 중순부터 금값이 주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4만 7천 원에서 4만 6,500원으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조정이라 생각했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올랐으니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반등은 없었습니다. 4만 6천 원, 4만 5,500원, 4만 5천 원으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제 자산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억 3천에서 3억 1,50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1,500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금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팔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를 거예요. 금은 원래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래요. 사실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태준 형님께 잘난 척 했는데 지금 팔면 어떻게 됩니까? 형님이 뭐라고 할까요? 6월에 들어서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금값은 4만 3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제 자산은 3억에서 2억 9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만에 4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미국 금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계속 빨간색이었습니다. 그 무렵같이 금 투자를 시작했던 후배 최영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저 손절했어요. 200만 원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더 떨어질 것 같아서요. 최영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벌써?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 그랬어. 제가 말했습니다. 형, 저는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작은 손실일 때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형도 고민해 보세요. 최영호의 조언이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수 없었습니다. 200만 원 손실과 제 상황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4천만 원을 잃었고 게다가 대출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팔면 모든 게 확정됩니다. 박태준 형님께 한 자랑도 거짓이 되는 겁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금은 반드시 다시 오를 거야. 하지만 현실은 무자비했습니다. 7월에 접어들자 금값은 4만 원을 깼습니다. 제 자산은 2억 7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6천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게다가 대출 이자도 매달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내 치료비까지 합치면 매달 거의 25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이제 팔아요. 더 떨어지기 전에요. 이러다 우리 다 망해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당신 치료비 5년치는 벌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팔면 원금도 못 건지는데 어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금은 반드시 오른다니까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 화면만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숫자들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2012년 8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금값은 멈추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3만 7천 원, 3만 5천 원, 그리고 마침내 3만 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처음 샀을 때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던 돈이 이제 2억 1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억 4천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게다가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금 시세를 확인했는데 숫자는 매번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 이자가 연체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납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아내 치료비와 생활비로 다 나간 겁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았을 때 아내와 마주쳤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여보, 저 치료 그만할게요. 이러다 우리 다 망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치료는 계속해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돈으로요? 지금 우리 형편 몰라요? 금값은 계속 떨어지고 대출 이자는 밀리고 있잖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신 솔직히 말해봐요. 정말 내 치료비 때문만이었어요? 박태준 형님 따라잡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만이 식탁 위에 흘렀습니다. 아내는 계속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 욕심이었던 거 아니에요? 나는 핑계였던 거죠? 아니에요. 당신 치료비도 생각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박태준 형님을 따라잡고 싶은 제 열등감 때문이었을까요? 얼마나 손해봤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1억 4천.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1억 4천이요? 아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30년을 모은 돈이 반년 만에 그렇게 날아갔다고요? 미안해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방문 너머로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치료비보다 제 체면이 더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박태준 형님한테 잘난 척 했는데 손해보고 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버텼던 거예요. 아내는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예요? 팔겠어요. 더 떨어지기 전에 정리하겠어요. 그리고 다시 일하겠어요. 제가 책임지겠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에요. 더 늦기 전에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로 지키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아내였다는 것을요. 체면과 욕심 때문에 정작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다는 것을요. 2012년 9월 저는 보유하고 있던 금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때 금값은 그램당 2만 5천 원이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을 쏟아부었던 금은 1억 7천만 원에 정리됐습니다. 정확히 1억 8천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종로 귀금속 상가에서 금고에 있던 골드바들을 모두 꺼내 팔 때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반짝이던 금덩어리들이 이제는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상무 사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지 그러셨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버텼습니다. 계좌로 1억 7천만 원이 들어왔을 때 저는 허탈했습니다. 30년을 일해서 모은 3억이 반년 만에 이렇게 줄어들다니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1억 7천만 원 남았어요. 대출 5천만 원을 갚으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일하겠어요. 61이지만 아직 건강해요.
뭐든 할 수 있어요.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예순을 넘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을 알아본 끝에 편의점 야간 근무와 아파트 주차 관리 일을 구했습니다. 편의점은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였고 주차 관리는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였습니다. 사실상 투잡이었습니다. 하루에 잠은 4시간 정도밖에 못 잤습니다. 편의점 시급은 시간당 5,500원이었고 주차 관리는 월 140만 원이었습니다. 합치면 월 28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편의점 유니폼을 입었을 때의 심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30년을 회사 정장을 입고 출근했던 제가 이제는 편의점 직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아내도 동네 슈퍼에서 파트타임 일을 구했습니다. 희귀병이 있었지만 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60대에 다시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쯤 편의점에서 라면을 진열하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굳었습니다. 박태준 형님이었습니다. 정수야? 여기서 뭐해? 형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형님, 알바 좀 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그래? 나도 요즘 힘들어. 금값 떨어져서 많이 잃었어. 형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형님도요? 저는 놀랐습니다. 응. 나도 계속 버티다가 결국 작년 말에 팔았어. 2천만 원 정도 손해봤지. 그때 서로 잘난 척만 하고 힘든 건 숨기고 있었네. 형님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박태준 형님도 손실을 봤다는 것을요. 제가 따라잡으려고 했던 그 성공은 허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형님이 나간 뒤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더 큰 욕심을 부렸던 것뿐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6가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진짜 동기를 직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아내의 치료비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박태준 형님을 따라잡고 싶은 열등감이 더 컸습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솔직했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사실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투자하는 거야 라고 인정했다면 아마 더 신중하게 판단했을 겁니다. 투자하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진짜 이유가 뭔지, 정말 필요해서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따라잡고 싶어서인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자산이란 없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저는 금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금은 영원하다, 화폐가 사라져도 가치가 남는다. 그런 말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램당 47,000원에서 25,000원으로 떨어지는 걸 보며 깨달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도 주식만큼 위험하다는 것을요. 안전자산이란 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라는 안전장치를 가진 투자만 있을 뿐입니다. 10년, 20년 기다릴 수 있다면 금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당장 필요한 돈을 넣으면 그 순간 가장 위험한 자산이 됩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성공에 흔들렸다는 겁니다. 박태준 형님이 6개월에 3천만 원 벌었다고 했을 때 저는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형님이 실제로 얼마를 투자했는지, 얼마의 손실을 감수할 여력이 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편의점에서 형님을 다시 만났을 때 형님도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서로 좋은 것만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남의 성공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네 번째는 체면이 발목을 잡았다는 겁니다. 첫 수익이 났을 때 제가 박태준 형님께 전화한 게 나중에 가장 큰 족쇄가 되었습니다. 금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아내가 팔자고 했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형님한테 잘난 척 했는데 손해보고 팔 수 없다는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그 체면 때문에 1,000만 원 손해를 1억 8천만 원 손해로 키웠습니다. 투자에서 체면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잘못됐다 싶으면 바로 인정하고 빠져나오십시오. 누가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5번째는 대출이 독약이라는 것입니다. 1억, 2억을 잃을 때는 그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출 5천만 원을 받은 순간부터 매달 이자가 제 목을 죄어왔습니다. 원금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도 있지만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야 합니다. 그게 60대 재취업을 강요했고 제 아내를 슈퍼로 내몰았습니다. 투자에 대출을 쓰는 순간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하십시오. 6번째는 가족이 진짜 자산이라는 겁니다. 제가 1억 8천만 원을 잃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함께 버텨요. 그 한마디가 절 살렸습니다. 금은 온스당 2,700달러가 되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정리하지 않았으면 지금 제 옆에 아내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건강과 가족을 지키는 게 가장 큰 투자 성공입니다. 지금은 2025년 저는 74이 되었습니다. 금 투자 실패로부터 1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편의점과 주차관리 투잡을 3년간 했고 대출을 모두 갚았습니다. 아내는 2년 뒤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어 치료비가 월 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금은 약만 먹으면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 준혁이는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결혼 자금을 많이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겨우 500만 원을 쥐어주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빠는 건강만 챙기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2년 전에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시우입니다.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금을 가진 것보다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주말이면 준혁이 가족이 찾아옵니다. 시우가 할아버지 할머니 하며 달려올 때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고 합니다. 온스당 2,700달러, 우리 돈으로 그램당 7만 원을 넘는 수준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판 가격의 거의 3배입니다. 계산해보면 그때 버텼다면 지금쯤 7억 원이 넘는 돈을 손에 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놓친 수익만 5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정리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끝까지 버티다가 더 큰 위기가 닥쳤다면 저와 아내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 감히 상상하기도 두렵습니다. 저는 돈을 잃었지만 동시에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모한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편의점도 주차 관리도 그만뒀습니다. 70대가 되니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냅니다. 아파트 근처에 20평 정도 되는 텃밭을 빌렸는데 상추, 고추, 토마토 같은 것들을 키웁니다. 손자 시우를 데리고 가서 함께 물을 주고 채소를 따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어제도 시우를 안고 텃밭에 갔습니다. 시우가 빨간 토마토를 따서 제게 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황금 같은 삶이라는 것을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 있고 무엇보다 건강과 가족의 화목이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내와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손자와 함께 텃밭에서 보내는 주말, 준혁이 가족이 찾아와 함께 먹는 저녁 식사, 이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금덩어리보다 귀합니다. 가끔 동네에서 예전 동료들을 만납니다. 어떤 이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하고 어떤 이는 주식으로 성공했다고 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축하한다고 말하고 제 길을 갑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경험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수익을 쫓는 욕심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되 무모한 도전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금투자로 돈은 잃었지만 그 대신 황금보다 값진 삶을 얻었습니다. 건강, 가족, 평안, 그리고 매일의 감사가 저를 지탱해 줍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며 지금도 매일 가슴에 새기고 있는 진실입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